안녕하세요. 백제금동대향로 시리즈 7편 백제 역사 중에서 백제 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 마인드맵을 계속 봐오셨죠? 6편까지 백제금동대향로 개요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백제 역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백제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려도 몇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소개하여야 하겠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백제가 건국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백제는 잊혀진 나라야. 백제 문화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 문화는 통일 신라가 최고지. 중국 것을 그냥 이어받은 거 아냐? 백제 예술은 담백하고 소박한 거 아냐. 우리 민족은 완벽하고 화려한 것은 싫어했지. 우리나라 문화재 예술품은 소박함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 나를 봐도 그런 생각을 해요? 백제금동대향로는 외모만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내면 속까지 깊어요. 철학과 사상이 철저하게 빈틈없이 스며들어 있죠. 백제금동대향로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사상적 배경으로는 토속신앙 도교 요소, 불교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백제의 국력이나 문화의 변화 및 외국과의 교류 등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는 도읍을 2번이나 옮긴 것이 특징이지요. 처음에는 위례성이었는데 이후부터 첫 번째 한성시대로 하지요. 475년 문주왕이 고구려 때문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습니다. 538년 성왕이 웅진 도읍이 좀 좁아서 좀 더 좋은 곳을 골라 사비로 천도했지요.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으로는 기원전 18년이지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왕들은 통과하겠습니다. 8대 고유왕 때 백제가 좀 체계가 잡히고 있었지요. 관등제도도 하고 복식제도도 정하고요. 13대 근초고왕 제일 유명하죠. 고구려로 쳐들어가 고국권왕까지 죽이면서 힘센 백제를 만들었습니다. 15대 침류왕 때 불교를 처음 수용했지요. 17대 아신왕 때에는 전략상 태자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21대 계로왕 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한성까지 함락되었고 계로왕까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백제의 한성시대도 끝나게 되었지요. 22대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였습니다. 24대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거나 하는 등 국방에 힘썼으나 자객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동성왕이 피살되자 25대 무령왕이 즉위했죠. 혼란에 빠진 백제를 안정시키고 고구려를 공격하거나 말갈과 고구려 군사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중국 양나라 및 일본 회와도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26대 성왕은 근초고왕 이후에 또 한 번 백제가 안정되고 강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고요. 하지만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위도광 때에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 백제금동대항로가 발굴된 능살리 절이 세워지기도 하였죠. 30대 무왕 때 익산의 왕궁도 세우고 유명한 미륵사도 세우고 하지만 백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드디어 31대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힘을 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항복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700년에 가까운 백제 역사가 드디어 마감되었군요. 한성기에는 백제가 고대 국가의 체계를 확립하고 마한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백제의 기틀을 다진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인 지위도 확고히 하였습니다. 금강 유역의 도우파 농진기는 고구려의 남진으로 약해진 국력을 회복하고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무령왕릉은 당시 백제와 동아시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지요. 사비기는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기로서 특히 불교 문화가 화려하게 꼽힌 백제 문화의 절정기였으며 백제 금동 대항로를 비롯하여 예술적인 공예품들이 이 시기에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이면서도 세련된 백제 문화는 신라와 가야 그리고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특히 일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겠죠? 암사동 등의 신석기 시대 유적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옹집과 민무늬 토기도 발견되지요.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는 철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주로 사용한 것은 청동기였죠. 이제 백제가 들어서기 바로 전시대죠. 원삼국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삼한시대라 하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건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에 있는 게시물입니다. 시간 날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소선호와 온조와 비류 일행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해오는 모습을 상상한 모형입니다. 백제의 건국 일반적인 이야기이죠.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가 형인 비류와 함께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한강 유역으로 들어왔죠. 형인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터를 잡았고요. 동생인 온조는 하나미래성으로 와서 나중에 미추홀에 있던 사람들과 합쳐서 한성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백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백화제해에서 백과 제를 합쳐 지은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백제는 여러 이름들로 불리워졌는데 제라는 글자는 건넌다는 뜻이거나 나누라는 뜻이 있고요. 백이란 한자가 다른 두 가지 이름의 백제와 십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도 달리 부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백제는 누가 언제 어디에 세운 것인가요? 자료가 부족해서 아직도 모르는 수수께끼가 많아요. 문자로 전해지는 자료가 너무 없는데 삼국사기 등의 옛 역사책들도 각각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수께끼를 풀 증거가 아주 부족한데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미스터리가 많죠. 결국 자료가 부족하니까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역사 사실로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취소하고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열린 자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지의 역사를 여러 각도에서 합리적으로 추리해보는 재미도 있는 거죠. 백제 건국의 대체적인 표준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건국설화에서 백제 시조 온조왕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지요. 서기 472년 백제의 계로왕이 부기로 보낸 편지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다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백제 왕실이 부여에서 나왔으며 성씨도 회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왕실의 성씨는 부여씨라 이야기했다지요? 서기 538년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었습니다. 백제 위덕왕이 스스로 고구려와 성씨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백제의 언어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제의 석촌동 무덤도 고구려와 같은 돌무지 무덤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백제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백제는 고구려가 뿌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백제는 부여가 뿌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백제에서 부여족의 공명왕을 모시는 백제 시조 사당을 세웠습니다. 백제 본본기에 온조의 성씨를 부여라고 했죠. 시조를 고구려로 하면 백제는 자연히 고구려의 종속적인 존재로 비치게 되겠죠. 538년 백제 성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겼는데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하였지요. 475년 한성 함락으로 타격을 받고 설상가상으로 494년 부여가 멸망하자 정통성 계승 의식의 원천 근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극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백제가 부여로부터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성읍국가는 둘레에 성곽을 쌓은 뒤 왕궁과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하나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단계를 말합니다. 한강 지역에서 처음에는 큰 마을 같은 백제 성읍국이었어요. 원래 마을에 소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백제국도 그 틈바구니에서 소규모 성읍국가 단계의 작은 소국 존재로 시작한 거라 짐작됩니다. 백제는 많은 소국들 사이에서 십제라는 연맹체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작은 백제 소국이 미추홀의 비류 집단 및 여러 집단이 참여하여 연맹체로 성장하고 연맹체의 주도권을 잡은 후에 주변 마한 소국들도 흡수해 나갔죠. 이제 연맹체 십제는 더 성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라는 이름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313년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를 견제하던 낙난군이 멸망하고 곧이어 대방군마저 사라지자 백제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낙난군과 대방군의 인재를 흡수하여 철기 문화와 낙난계 경질토기 등 고급 문화를 키우게 됩니다. 낙난과 대방이 사라지자 고구려와 직접 국경선이 맞닿게 되면서 고구려와 치열히 다투고 한강 지역을 확고히 안정화하고 황해도 지역까지 확보하게 되죠. 백제의 지방 통치 제도로 담요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노라는 말은 참 생소한데 원래 백제 말로 다라 다르라는 말이 있는데 담이라는 말로 연결된다고 해요.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중국의 군현과 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왕족 출신 등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가 병행하였어요. 담노로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현지 토착 세력자의 독자성이 어느 시대까지는 계속되었으며 중앙정부는 그 세력자와 타협하기도 하고 백제왕은 그들에게 위세품이라는 귀한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 지방 통치 조직으로 오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기에 전국을 5개 오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방해 밑에 군을 두었습니다. 군 밑에 성을 두었습니다. 모두 5황 37군 200성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